미국에서 이제 군사 지원이라든지 정보 지원이 이제 좀 끊어진 틈을 타서 러시아가 대대적 공세를 했다고 하죠. 쿠르스크 지역이 굉장히 핵심적인데요. 푸틴 입장에서 어떻게든지 이제 탈환을 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던 지역인데 지금 한 3분의 2 이상 정도를 탈환했다. 전략적 우위를 보이겠다. 우크라이나는 뭐 우선 줄어든 인구가 한 800만에서 1000만 명 정도 된다. 앞으로 이걸 재건하는데 드는 비용만 해도 600조 이상이다. 트럼프가 이제 KGB에 포섭되어 가지고요. 거의 무려 한 40년간 KGB 첩보 자산도 활용됐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 장교양성학과입니다. 군사학과의 최성정 교수입니다. 현재 러우 전쟁의 전황을 전달해 주신다면요? 사실 그 전쟁 상황에서 뭐 당사국들이 이렇게 많은 걸 발표하는데 그건 솔직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또 뭐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대로 심지어는 미국이나 뭐 나토도 자기들 나름대로 이제 전략적 차원에서 얘기한다고 보면 되겠는데요. 그렇다고 그러면 언론이나 뭐 군사 전문가들 분석도 정확한지 이것도 어떻게 보면 다 주관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팩트는 2022년 이제 2월 24일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이제 흔히 4개 지역이죠. 도네츠크, 루간스크, 헤르손, 자프리카 이렇게 이제 4개 지역을 침범을 했고요.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 전체 영토의 한 20%, 그 다음에 인구의 한 70만 명이라면 전체 인구의 한 16% 정도에 해당하는 지역이고요. 또 이제 반대로 우크라이나가 2024년 8월 5일 날 러시아 본토죠. 서남부 접경 지역인 이제 쿠르스크를 급습을 해서 거기에 있는 82개 정착지를 이제 장악한 상태에서 전선이 이제 상당 부분 오랫동안 교착된 상태에서 공방이 계속되어 왔다. 이게 이제 대체적인 이제 그 구도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미국에서 이제 군사 지원이라든지 정보 지원이 이제 좀 끊어진 틈을 타서 러시아가 대대적 공세를 했다고 하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사실 이 쿠르스크 지역이 굉장히 핵심적인데요. 왜 그러냐면 이제 러시아 본토죠. 본토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푸틴 입장에서 어떻게든지 이제 탈환을 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던 지역인데 지금 한 3분의 2 이상 정도를 탈환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동부 지역에서도 전략적 우위를 보이겠다. 이런 분석이 이제 지배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 쿠르스크 지역은 우리나라도 관심 지역인데요. 이 북한군이 파병된 그 지역이죠. 이 북한군이 이제 파병 초기에는 적응에 이제 어려움을 겪어서 굉장히 애를 먹었다. 뭐 이렇게 하는데 최근에 어쨌든 전열을 정비해가지고 공격에 이제 선봉이 투입됐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크라이나군이 밀리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북한군이 예상대로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되겠죠. 사실 이 전쟁이 3년 이렇게 경과하면서 어떻게 보면 두 나라 다 엄청난 이제 피해를 입고 국민들이 모두 다 지쳐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뭐 우선 사망하고 뭐 탈출하고 영토 손실 이렇게 줄어든 인구가 한 800만에서 1000만 명 정도 된다. 이런 이제 얘기가 있고요. 국토는 뭐 사실 거의 뭐 초토화 되다시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걸 재건하는데 드는 비용만 해도 600조 이상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러시아도 뭐 그럼 뭐 괜찮으냐? 역시 이제 뭐 사상자, 탈출자 이렇게 비롯해서 국토 피해가 만만치 않고요. 이 전쟁 비용이 천문학적인 이제 비용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방 세계에서 강력하게 경제 제재를 하면서 뭐 인플레라든지 이런 이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러시아는 뭐 군수 경제로 이제 겨우 이끌어가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뭐 이제 푸틴이 원래 이제 전쟁이라 하지 않고 특별 군사 작전 이런 이제 명목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는데 사실 이제 이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먼저 침공한 거 이거는 이제 명확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서 이 젤렌스키 내지는 우크라이나가 전쟁의 구실을 줬다 이런 분석도 이제 점차 힘을 얻고 있죠. 어떻게 보면 사실 다 이게 뭐 두 나라 정치 지도자가 나름대로 자기의 어떤 정치적 계산을 했거나 뭐 욕심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과거에도 이제 전쟁이 이런 어처구니 없는 뭐 이런 이제 욕심 때문에 전쟁들이 많이 일어났죠. 그렇게 해서 이제 결과적으로 죽어나가는 건 군인들이고 불쌍한 건 국민의 셈입니다. 현재 전황이나 이제 종전 협상 과정을 보면 뭐 과연 그러면 누가 승자이고 누가 패자이냐 이거를 가름하기 굉장히 힘들다 이런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우리가 그 이제 인류 역사상 가장 참혹한 전쟁이라고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1차 세계대전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그 1차 세계대전이 이제 수많은 이제 그 사상자를 내고 희생자를 내고 그 사륙이 멈추었을 때 그 당시 이제 뭐 영국, 프랑스 뭐 그다음에 독일, 오스트리아 이렇게 이제 주요 참전국들이 승자든 패자든 이렇게 이제 싸움을 했는데 실제로는 자기들이 지키려고 했던 거 이거를 전쟁 때문에 다 잃고 말았다 이런 이제 얘기가 있습니다. 뭐 실제로 이제 패전국인 이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죠. 그 당시에는 이건 해체가 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을 직접 일으킨 당사자인 독일 황제는 쫓겨나 버렸고요. 성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러시아 제국도 소비에트 이제 연방으로 바뀌었죠. 이제 그 공산혁명이 일어나면서 그래서 제국이 붕괴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프랑스도 그 이후에 뭐 한 세대 동안 계속 이제 피를 흘렸고, 뭐 사실 이제 가장 그 성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도, 영국이 가졌던 그 많은 그다음에 젊은이들의 목숨을 다 잃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재밌던 일화가 있는데요. 독일 총리였던 테오발트 폰 베트만 홀베크라는 이 총리가 이제 어떤 동료 정치가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야, 우리가 어쩌다 이 일이 이 정에 이르렀는가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자 그 총리가, 야, 일이 이렇게 될 줄 진작 알았더라면 한탄했다, 이런 일화가 있었는데요. 사실 뭐 이번 러우 전쟁도 이런 대목이 이제 생각이 납니다. 젤렌스키와 트럼프의 회담 이후 미국의 지원이 끊겼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미국 지원 없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사실 이번 전쟁에서 우크라이나는 나토죠. 그중에 특히 이제 미국 지원에 거의 뭐 전적으로 의존해왔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뭐 한 500조가량 지원했다, 이거 뭐 받아내겠다, 이렇게 주장하지만은 실제 규모는 한 그 절반 정도도 어마어마한 거죠. 이게 이제 대체로 국제사회 평가입니다. 뭐 좀 천문학적 규모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제 사실 미국 지원에는 무기가 이제 핵심인데 이 정보 지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정보 지원이 이제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다가 재개되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이게 가장 뼈아픈 대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무기는 이제 어느 정도 비축된 게 있고요. 자체 생산 라인을 가동하고 또 뭐 유럽에 손을 벌리고 이러면은 어느 정도 커버가 될 수 있지만은, 정보 지원 이게 제한되면은 전쟁을 수행하는데 눈을 감고 하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흔히 이제 정보라는 것 중에는 이제 인간 정보가 있고요. 이게 이제 휴민트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현대전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게 이제 이른바 기술 정보 데킨터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이 중에서 이 데킨터는 신호 정보, 이건 이제 흔히 뭐 신호 정보로 하지만 통신 감청을 하는 통신 정보고요. 그 밖에 이제 영상 정보, 이게 이제 두 가지가 중심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아마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휴민트는 어느 정도 가동되고 있는 걸로 저는 보입니다. 또 통신 정보도 원래 이게 전쟁 초반에 이제 러시아가 이제 공격을 받으면서 우크라이나 무선 통신 시스템이 이제 다 붕괴되었는데, 이거를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라고 하죠. 이 스페이스X의 위성 스타링크로 통신 지원을 해줬습니다. 이걸로 지금까지 이제 그럭저럭 버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또 고도의 감청 기술이 필요한 이런 통신 정보 같은 건 아무래도 또 한계가 있을 테고요. 특히 이제 이거 영상 정보는요, 거의 전적으로 미국에 의존해 왔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영상 정보가 대체로 이제 아주 기초적으로 항공 정찰, 최근에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드론, 이런 데에서 어느 정도는 얻어지만 결국은 핵심은 인공위성, 말하자면 이제 첩보위성입니다. 근데 러시아는 원래부터 위성 강국이기 때문에 이게 스스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근데 우크라이나는 미국이 제공하는 이 첩보위성, 특히 이제 군사위성 도움을 받지 못하면요, 뭐 사실 장님이나 다름없습니다. 이 지상 공격도 지상 공격이지만은 위성 통신을 통해서 좌표를 정확하게 찍어야지 공격이 가능한 미사일이나 드론 공격은 이거 사실은 뭐 할 수 없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가 미국에게 외면 당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우선 이제 이게 재밌는 게, 겉으로 표현을 안 하지만은 트럼프가 젤렌스키에 대해서 갖고 있는 개인적인 감정이 있습니다. 이제 원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 시절에요, 젤렌스키 대통령한테 이제 전화를 걸어가지고, 당시에 이제 민주당 유력 대선 주자가 이제 바이든이죠. 바이든 대통령과 그 다음에 그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인 헌터 바이든이 비리가 있었는데 이거를 조사를 좀 해라, 이렇게 이제 압박을 했지만 뜻을 관철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거꾸로 이런 통화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하원에서 탄핵소추 대상이 됐죠. 물론 탄핵안은 이제 결국 상원에서 부결은 됐지만은, 이게 이제 자기 요구를 그 당시에 수용하지 않았던 젤렌스키가 트럼프한테 찍혔을 거라, 이런 분석이 뭐 제기되고 있습니다. 뭐 그야말로 이제 뒤끝이 장렬한 그런 트럼프의 면모를 보여준다, 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다음으로는 푸틴과 이제 오랜 인연 내지는 친분을 꼽을 수 있습니다. 원래 트럼프가 푸틴하고 인연을 맺은 게 45대 대통령이 되기 전인 2014년부터 이제 거슬러 올라간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뭐 이제 러시아 자금으로 부동산 사업을 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최근에도 이제 젤렌스키를 만난 자리에서 푸틴하고 내가 엄청 친하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뭐 공정한 협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요게 또 더 재밌는 거는요, 미국의 언론인 겸 작가인 크레이그 웅거라는 사람이 책을 낸 게 있습니다. 제목이 이제 아메리칸 콤프로마터. 이 콤프로마터라는 것 자체가 이제 그 정보 작전의 일환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1980년대부터 트럼프가 이제 KGB에 포섭되어 가지고요, 거의 무려 한 40년간 KGB 첩보 자산도 활용됐다, 이런 얘기가 이제 실려 있습니다. 원래 이제 이 책을 쓰기 위해서 유리 슈베츠라는 전직 KGB 요원을 인터뷰했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미국에서 소련 타스 통신 특파원으로 위장해가지고 활동하면서 이 트럼프를 포섭하는데 간접적으로 관여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이 사람에 따르면은 트럼프가 이제 원래 KGB 망에 처음 포착된 거는 1977년에 체코 출신 모델 이바나 젤리코바와 이제 첫 결혼을 했을 때부터였다고 합니다. 그때 KGB 요원이 이제 이 트럼프 측하고 사업 거래를 터면서 이제 친분을 쌓기 시작했다고 하고요. 그 이후에도 이제 트럼프하고 뭐 미국 사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도 하고 또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정보를 수집하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이제 KGB는 트럼프가 자기들이 보기에는 지적 능력이 낮고 또 특히 허영심이 강하고 그런데도 사업가로는 승승장구하고 있는 이런 점에 주목을 해가지고 이제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배후 조정을 하면서 소련 나중에 이제 러시아 되고 나서까지도 첩보 자산으로 활용했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 실제로 이제 트럼프가 뉴욕타임스 같은 그 신문에 뭐 미국의 이제 나토 참여 등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을 광고를 시키기도 했다. 이거 지금 이제 사실 또 다시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런 건 이제 당시에는 굉장히 드문 주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주로 KGB 요원들이 트럼프하고 만나서 이제 하던 얘기였고요. 이게 이제 영향을 받았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기도 합니다. KGB는 그 당시에 이 트럼프 같은 사람이 언젠가 이제 이거 정말 미국 대통령이 돼야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이제 갖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정말 이제 대통령이 될 줄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제 책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에 이제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을 제치고 대통령에 결국 당선되었죠. 그때 이제 러시아 크렘궁에서 샴페인을 터뜨리고 뭐 축하를 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걸 보면 뭐 전혀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푸틴이 바로 KGB 출신이죠. 푸틴이 이제 지금도 잘 보면은요, 왼쪽 팔을 내리고 몸에 밀착해서 이렇게 이제 걷고 있습니다. 이 동작은 원래 이제 KGB 요원들이 훈련받을 때 언제든지 총을 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훈련된 게 지금도 몸에 배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들 이제 얘기를 합니다. 물론 뭐 트럼프 일기 행정부 때 트럼프가 뭐 러시아가 기대한 것처럼 그렇게 뭐 호락호락하게 우호적인 입장만 보였던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트럼프하고 푸틴이 어느 정도 대화가 통하던 사이였던 거 이거는 뭐 다 알려져 있던 사실이죠. 그 다음으로 이제 생각해 볼 게 중국의 부상을 막으려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이제 국제 전략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미국하고 중국의 관계가 급속하게 악화된 것 자체가 트럼프 행정부 1기 때부터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중국이 남중국해를 군사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미국을 상대로 한 간첩 문제 이런 게 이제 대두되었는데요. 이때부터 미국이 이제 중국을 우호적인 국가가 아니고 전략적 경쟁자, 뭐 적국이라고 하기에는 못하지만은 하여튼 명확하게 아예 그렇게 규정을 해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중국에 대해서 무역 전쟁을 시작했죠. 그래가지고 미국 기업이 뭐 이제 하웨이라든지 신장 자치구 인권 침해 관련된 기타 기업에 이 장비를 파는 거 이것 자체를 금지했고요. 심지어는 이제 미국이 중국 국적 학생이라든지 학자들에 대해서 비자 제한까지 강화하는 이런 이제 강경책을 썼습니다. 사실 이제 이런 기조는 그 이후에 바이든 행정부 들어와서도 중국이 뭐 홍콩을 대우하는 게 이제 너무 심하다. 그 다음에 이제 대만에 대해서 뭐 심각한 위협을 가한다. 그 다음에 이제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집단 학살 사건도 있었죠. 특히 이제 또 사이버상으로서 여러 가지 이제 미국을 공격한다든지 이렇게 되면서 계속 대립적인 자세가 이제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가 이제 다시 또 대통령이 되면서 이제 뭐 자기가 이제 내건 게 이제 두 가지죠. 아메리칸 퍼스트, 미국 최우선주의. 그 다음에 이제 MAG라고 하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이런 기치를 내거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위협은 결국 중국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트럼프는 모든 걸 동원해서라도 중국을 끊겠다. 이런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선 이런 목표를 추진하는데 뭐 장애가 되거나 걸림돌이 되는 거는 뭐 가급적이 좀 정리를 하고 이 중국을 끊는데 힘을 집중시키겠다. 이런 전략이 있는 걸로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러시아하고도 이 뭐 척을 지기보다는 이제 과거에 보면 냉전 시대 때 이게 미국이 중국을 끌어들여서 소련을 견제를 했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은 그와 같은 비슷한 전략으로 러시아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서 중국을 치겠다는 이런 어떤 고도의 전략이 숨어 있는 거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뭐 트럼프가 우리가 뭐 너무 잘 알다시피 선거 과정에서 뭐 당선되면은 24시간 내에 전쟁을 끝낼 수 있다. 이렇게 큰 소리를 친 게 있고요. 또 이게 뭐 그 자기 정적인 바이든이 우크라이나를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죠. 이것도 이제 못마땅하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더 나가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이 트럼프는 이제 재선을 생각할 필요가 없죠. 2번 이상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게 사실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는 이 러우 전쟁을 잘 종식시키면 그 공로로 이제 노벨 평화상을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기대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가장 큰 부담은 이게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침략자가 성자가 되는 이런 공식이 이제
시작되면서 우선은 이제 우크라이나 내지는 유럽이 크게 반발을 할 테고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 밖에 이제 서방 진영이나 기타 우방 국가한테 주는 이제 불안감, 미국을 더 이상 밀어들 수 없다. 뭐 이제 이런 게 생기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게 이제 중국이나 북한에 대해서 잘못된 이제 시그널을 줄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조금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전쟁은 어떤 결국 사람이 일으키는 거고요. 특히 보면 이제 한 사람의 정치인이나 특정 정치 세력이 어떤 자기 정치적 목적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이번 러우 전쟁도 러시아는 푸틴의 정치적 목적이 이제 분명히 담겨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또 우크라이나대로 젤렌스키의 정치적 목적 때문에 전쟁을 초래한 측면이 이제 분명히 있습니다. 또 미국의 이제 바이든 전 대통령은 자기 정치적 목적하고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하고 그 때문에 이제 전쟁이 계속되어 왔죠. 그런데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된 대통령이 된 미국은 바이든의 미국하고는 좀 많이 다르다.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와 이제 젤렌스키가 현재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수모를 당하고 있는 배경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러우 전쟁 종전 협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서로 간에 이제 치열한 머리싸움, 밀당, 뭐 이런 게 이제 계속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황만큼이나 종전 협상도 종잡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요, 우크라이나는 영토를 회복하고 나토를 가입하는 거, 그 다음에 그게 안 되면 최소한 자기들의 안보를 보장해달라. 이런 거고요. 여기에 이제 대체적으로 유럽도 이제 동조하는 모양새죠. 그런데 러시아는 현재 점령한 지역, 4개 지역, 이걸 인정해주고 우크라이나가 침공한 본토인 쿠르스크 지역, 이거를 이제 탈환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뭐 나토 가입은 절대 안 된다는 이런 입장이죠. 뭐 대체로 트럼프는 약간 러시아 편에 서는 것 같으면서 우크라이나가 뭐 현실을 이제 인정하고 현재 어떤 형태로든 간에 빨리 전쟁을 종식시키는 게 당신도 더 살고 그 다음에 미국도 입장이 서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협상을 이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전쟁 초반에는요 사실 이제 이게 미국 바이든 정부가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있었어요. 여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뭐 전체적인 이제 서방 세계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러시아는 침략자, 뭐 우크라이나는 피해자, 그 다음에 또 우크라이나는 선, 러시아는 악, 뭐 푸틴은 독재자, 젤렌스키는 애국자 이런 이제 이분법적인 인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전략적 기조가 이제 크게 바뀌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젤렌스키나 우크라이나도 뭐 별로 잘한 게 없다. 자기들이 잘못해서 전쟁을 초래한 측면도 많다. 이런 게 이제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결국 이제 키는 사실 트럼프가 쥐고 있다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닌데요. 이건 이제 트럼프가 이 러우 전쟁을 서둘러 종식시키려는 목적이 궁극적으로 뭔지를 생각해 봐야 할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사실 이게 그 전쟁이라는 게요. 국가 간의 이제 이해관계나 지도자들 간의 정치적 셈법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이제 트럼프라도 일방적으로 이거를 끌고 갈 수는 없고 뭐 결국엔 치열한 이제 머리싸움 이런 걸 거쳐서 제가 볼 땐 완전한 종전보다는 미봉책 형태의 휴전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휴전을 하면서 겉으로는 이제 명분도 없고 뭐 어떤 쪽은 이제 실리도 챙기고 이렇게 이제 가는 거죠. 뭐 미국 입장, 우크라이나 입장, 러시아 입장, 유럽 입장 이런 게 잘 절충되고 이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6.25 전쟁 때 우리는 이제 완전한 통일을 주장을 했죠. 우리가 침략을 당한 이상 이제 통일해야 되겠다. 그렇지만 이제 국제사회는 너무 이제 전쟁이 오래 가니까 전쟁을 중단하자. 이렇게 대립하면서 결국은 이제 정전협정이죠. 뭐 휴전입니다. 그렇게 이제 봉합돼 갖고 이 상태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데 이런 사례와 비슷하게 갈 걸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번 종전 협상을 바라보는 유럽의 시각은 어떤가요? 유럽은 이제 제국주의 시대를 전 대단한 이제 되었죠. 그런데 1, 2차 세계 대전을 겪으면서 사실 이제 폭망을 했다 보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냉전이 이제 도래했는데 그때 이제 소련이 점령한 동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전 유럽을 공산화하려는 이런 시도를 했고요. 이게 이제 이때 미국이 덜컥 겁이 나서 서유럽부터 전폭적인 경제 지원을 해줬죠.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마샬 플랜입니다. 이렇게 해서 겨우 이제 경제가 살아났고요. 안보는 그 당시에 이제 나토라는 울타리 안에서 거의 뭐 미국의 이제 지원해서 무임승차를 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거는 냉전 이후에도 사실 이제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임자를 만났죠. 이른바 이제 미국 우선주의, 아메리칸 퍼스트로 무장된 트럼프를 만나서, 이거 뭐 요번에 종전협상 과정에서 보면 아예 그냥 뭐 배제되다시피 하고 있고요. 앞으로 뭐 어떤 형태로든 간에 유럽이 원하는 대로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는 보다는 러시아 쪽에 조금 더 유리한 쪽으로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 결국 또 안보 위기에 봉착하고 이걸 극복하려면은 자기 스스로 일어서야 됩니다. 자기가 이제 안보도 스스로 책임져야 되고요. 근데 그게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동안 이제 유럽 각국의 이제 국방비 지출 규모를 보면은요. GDP 대비해서 한 2% 정도일 정도로 굉장히 빈약했습니다. 대신에 그걸 가지고 이제 뭐를 했느냐면은 복지비 뭐 이런 걸
지출해가지고 이제 복지 천국이 됐죠. 그러다가 이제 지금 최근에 와서 이제 유럽이 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다 하는데 이런 상태에서 트럼프가 요구하듯이 이제 GDP 대비 5% 이상 국방비를 지출해달라. 그렇게 하면 이제 우선은 당장 줄일 수 있는 건 복지비 같은 건데요. 그런데 이게 이제 줬던 걸 안 주거나 뺏으면 국민들 반발이 큽니다. 그리고 또 나토라는 집단 안보 체제가 있지만은 이건 나라마다 입장이 다 다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스페인이나 이런 데하고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가까운 뭐 폴란드 다를 테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집행부 능력으로서는 어떤 나름대로의 공통 분모를 뽑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사실 이제 유럽은 이번에 러우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크라이나를 이제 전폭적으로 지원하면은 이 러시아가 제풀에 나가 떨어지고 그 이제 정말 눈에 가시 같은 푸틴이 실각하고 이렇게 이제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이제 이게 이제 뭐 완전히 물거품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래저래 이제 유럽은 러시아 특히 이제 푸틴이 갖고 있는 제국주의적 정복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뭐 뒷골이 땡기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 냉전 시대에 뭐 구소련으로부터 온갖 수모를 겪었던 뭐 동유럽의 폴란드 뭐 이런 헝가리 같은 나라들은 더 이제 거위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불안이 유럽에만 그치는 게 아니고요. 중국의 위협을 받고 있는 대만에도 적용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떻게 더 나아가서는 북한 핵위협에 노출되고 있는 우리나라에도 적용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러우 전쟁에서 북한군의 무기가 많이 공개됐다고 합니다. 어떤 무기들이 있나요? 북한이 이제 러시아에 제공하는 게 사실 팔아먹은 거죠.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근데 대체로 이제 뭐 미사일, 이제 보병용 로켓이라든지 방사포라든지 뭐 자주포, 포탄, 폭약 이런 것들입니다. 확인된 거는 정확한 건 모르지만은 러우 전쟁이 발발한 이후에 컨테이너로 한 2만 개 분량에다가 한 8조 원어치를 팔아먹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주로 이제 재고품을 땡처리한 걸로 보면 됩니다. 우크라이나 군대에 의해 북한군 포로가 생포됐습니다. 현재 상황을 전해주신다면요? 현재까지 외부로 공개된 이제 우크라이나 북한군 포로는 2명입니다. 이 사람들은 폭풍군단이 아니고 대남 공작을 담당하는 정찰총국 소속이다. 이렇게 이제 밝혀졌고요. 이들이 이제 뭐 러시아에 갈 때까지는 전쟁터에 가는지 뭘 전혀 몰랐다고 하죠. 사실상 쏙다시피 해서 이제 전장에 배치됐다 이런 증언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한 명은 한국행을 희망한다 이런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그렇지만 뭐 사실 나머지 사람도 북한에 송환되면 뭐 총알살형 받을 거는 물을 보듯 뻔하거든요. 나머지도 한 명도 최소한 한국행이 아니면은 어떤 형태로든지 망명을 희망할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 정부는 이제 북한군이 헌법상 우리 국민이죠.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의사를 존중하고 그 다음에 국제법에 가능에 부합된다면 수용하겠다 뭐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정부에도 이런 입장을 전달했다고 하죠. 사실 이제 이거 제네바 협약에 따르면요, 전쟁 포로는 전쟁이 끝나고 나면은 본국을 송환하는 게 원칙입니다. 대신에 이제 뭐 인권 탄압이라든지 이런 우려가 있으면 이제 그 예외가 적용되죠. 현재 이제 그 러시아하고 북한은 자기들이 파병했다는 사실을 대외적으로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 사람들은 포로가 아닌 사실 탈북자 신분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 신분으로 아마 이제 국내에 입국이 가능할 거고요. 대신에 어떤 경우에도 이거는 이제 우크라이나 정부, 키를 갖고 있는 우크라이나 정부의 협조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북한군이 추가 파병을 할 거냐 말 거냐 하는 이제 이런 그 이제 문제인데요. 이게 이제 사실 파병 초기부터 인명 손실이 굉장히 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소한 우리가 알고 있듯이 뭐 한 12,000명 정도의 규모를 유지하려면은 어떤 형태로든지 추가 파병이 불가피할 걸로 봅니다. 최근에 이제 자유아시아 방송이라는 데 따르면은 한 익명의 이제 미국 국방부 당국자가 추가 파병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렇게 이제 보도를 하면서 규모는 최전선에서 죽어나간 이제 북한군 병력을 보충하는 수준이다. 뭐 이렇게 이제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정말 구체적인 규모는 아직까지 확인된 바는 없고요. 우리나라 국정원도 북한군의 추병과 파병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만은 정확한 규모는 파악 중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파병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은 정확하지 있는 것은 모른다. 이렇게 보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북한군이 포로로 잡혔을 때의 매뉴얼은 무엇인가요? 이게 그 전투 중에 이탈하는 걸 막기 위해서 처음부터 이제 그 별도로 체포조라든지 사살조 이런 게 이제 투입되었다고 하고요. 생포 위기에 처하면 자폭하라는 이런 지침도 진작부터 내려졌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그 전장에서 북한군이 김정은 장군 만세 이렇게 외치면서 얼굴 부근에 특히 수류탄을 던져서 자폭하거나 뭐 경우에 따른 자폭을 시도하다가 이제 사살되기도 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끔찍한 일이지만은 비밀 파병을 숙이려는 그런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 이 김정은은 북한군
피값 받는 데만 관심이 있죠. 뭐 나머지 목숨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제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 반격 작전에 선봉에 나선 북한군들이요. 인명피해 이거는 아예 아랑곳하지도 않고요. 적진으로 돌격하는 그 뭐 자살 공격 인해 전술 식의 이제 작전에 동원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뭐 마치 그 웹사이트나 온라인 서비스에 대량 트래픽을 발생시켜서 서비스를 마비시키는 이게 이제 그 디도스 공격과 흡사하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게 이제 이동할 때 무거울까봐 방탄복을 아예 벗고 이렇게 이제 목숨을 내걸고 돌격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해당 이제 우크라이나 지휘관이 북한군을 10명 중에 한 8명꼴로 죽였는데 너무 뭐 계속 달려드니까 우크라이나로서는 결국은 밀려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제 한탄을 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북한군 파병을 통해 많은 인민들이 해외 경험을 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북한 체제 유지에는 어떤 리스크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과거 그 소련에 대한 기억 때문에요. 러시아를 뭐 독재국가 내지는 폐쇄국가로 이제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현재 러시아는 푸틴이 뭐 일종의 이제 대중독재 형태죠. 이렇게 이제 장기 집권 체제를 구축하고 있을 뿐이지 운명한 자유민주 국가입니다. 그리고 언론이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뭐 지금 뭐 전시 상황에 의해서 어느 정도 통제를 하긴 하지만 완전 통제된 그런 사회가 아닙니다. 사실은 이제 공산당 일당 독재이기 때문에 국민 감시가 아주 심한 걸 알려진 중국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죠. 사실 이제 이 전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강한 나라는 역시 이제 북한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원래 주민들이 이제 외화벌이 뭐 이런 걸 하려고 이제 해외에 내보낼 때 나갈 때 이럴 때는 아예 철저하게 조를 짜가지고 상호 감시를 하도록 하고요. 조장이 일일이 그 어디 가는지 다 어떻게 행동하는지 여러 걸 이제 감시를 합니다. 이번에 뭐 러시아에 파병된 병사들도 뭐 더하면 덜했지 덜하지 않은 그걸 감시를 받고 있을 걸로 봅니다. 그렇지만 이제 러시아군에 배속되어서 전쟁을 하다 보면은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외부 정보를 접하게 되고요. 또 러시아 군인들이 굉장히 자유분방한 모습 이런 걸 이제 보여줄 건데 그러면은 자기들하고 다른 어떤 문화적 충격을 저는 받을 걸로 봅니다.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이들이 이제 대부분 죽거나 다쳐서 이렇게 이제 돌아가겠지만 다 죽지는 않겠죠. 이 중에서 이제 살아서 돌아간 그 군인들이 어쨌든 북한에 돌아가면 뭐 은연중 바깥 세상을 이제 주변에 이렇게 이제 뭐 조금씩 알려주겠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체제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들 이제 보는데요. 그렇지만 뭐 제 생각엔 북한도 이걸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철저하게 통제를 하고 사상 교육을 시킬 겁니다. 뭐 북한의 통제 감시 체제는 뭐 아주 완벽할 정도니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어느 정도는 불안 요인이 되겠지만은 체제 자체를 흔들 요일까지는 아닌 걸로 저는 봅니다. 계속해서 우크라이나가 생포 북한군 영상을 공개하는 속내가 무엇인가요? 이게 이제 일종의 하이브리드전 일환입니다. 이 하이브리드전이라는 것은 전쟁에서 정보를 조작하거나 왜곡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여론전, 심리전, 심지어는 정치, 외교, 경제적 압박을 통해 가지고 이제 혼란을 일으키고 분열을 심화시키고 뭐 경우에 따른 사이버 공격을 하고 이렇게 하는 비군사적 수단을 동원하는 걸 이제 하이브리드전이라고 하는데요. 이 하이브리드전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인지전, 심리전, 이제 정보전입니다. 이 정보전은요, 과거에도 러시아가 전통적으로 아주 잘 사용해오던 그런 전략입니다. 최근에 특히 이제 이게 사이버 공간이 오프라인 공간 이상으로 여론을 조작하는, 여론을 선동하는 수단이 되면서 이 사이버 공간이 이제 많이 이 정보전에 활용을 되고 있습니다. 사실 러시아는 그동안 우크라이나를 점령하기 위해서요, 반군 세력들에 대해서 가짜 뉴스를 이제 배포하기도 하고요, 음모론 같은 걸로 아주 사회적인 혼란을 조장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우크라이나 내에 러시아 소수민족의 독립운동을 부추기는데도 이 정보전을 이용했죠. 우크라이나도 이제 이번 전쟁에서 러시아가 써먹던 이 정보전을 뭐 약자죠. 그러니까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생포된 북한군 영상을 제공하는 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정보전의 일환으로 북한군 참전 사실을 숨기고 있는 러시아, 북한에 대해서 이게 세상에 드러났는데 무슨 말이냐, 이렇게 이제 폭로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나 유럽, 뭐 심지어는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런 상황이니까 좀 도와달라, 뭐 이런 거를 하는 정보전이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되겠습니다. 이번 북한의 새해맞이 영상에서 김여정과 함께 출연한 두 아이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해당 영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북한은 사실 김일성 왕조입니다. 당도 김일성 당이고요. 이 김일성 왕조를 이어갈 후계는 김일성과 김정숙의 이제 백두 혈통만 가능합니다. 이 백두 혈통이 이제 현재까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렇게 이제 이어졌죠. 이렇게 이제 직계로 이어진 이상 나머지는 다 격가집니다. 우리가 조선시대 같은 걸 보면 알잖아요. 사실 이제 그 김정은의 이복형 김정남이도 뭐 엄연한 백두혈통이고 김정일에게는 사실상 장남인데요. 이제 이게 김정일 눈밖에 나가지고 해외로 떠돌다가 이제 후계에서 멀어졌고요. 김정은이 집권한 후에는 이제 아예 이제
제거됐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김여정 역시 김정은의 첩이라고 할 수 있는 고영희와 같은 배에서 나온 김정은하고 같은 여자 형제인 건 분명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김정은의 어떤 분신과 같은 이런 역할을 하는 걸로 보이는데, 이거는요 사실 어디까지나 왕과 신하의 관계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제 북한 신년 행사에 김여정이 손잡고 나온 애들이 뭐 여러 가지 이제 정보적으로 분석해 보면은 김여정의 아들이고 딸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뭐 이들이 이제 북한의 어떤 그런 그 서열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걸로 보이고요. 엄밀히 말하면 이거 로얄 패밀리도 아닙니다. 이미 과거 이제 김정일 고모였던 김경희도 결국 이제 남편인 장성택이가 김정은한테 처형당하고 나서 뒷방 신세가 되고 나서는 현재는 뭐 그 자식은 물론이고 본인도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 존재도 없습니다. 어때 보면 이제 김주애로 후계 구도가 그만큼 굳어지고 있다는 나름대로의 자신감을 반영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현재 가장 유력한 후계자 김주애의 4대 세습 과정은 순탄할 것으로 보시나요? 사실 이제 그 철저한 통제 사회라고 할 수 있는 북한은요, 특히 이제 로얄 패밀리에 대해서 거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실례로 김정은도요, 후계자로 부상하기 전까지는 서방 세계 뭐 심지어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정확한 이름도 몰랐습니다. 동생 김여정하고 같이 이제 스위스 유학 시절에 만든 여권, 요게 고장이었고요. 그래서 상당 기간 동안 김정은의 영문명을, 그 여권에 나온 영문명을 잘못 읽어가지고 김정운으로 알고 있는 이런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지금 김주애도 마찬가지죠. 북한을 방문해서 김정은을 만났던 사람이 있는데 미국의 농구 선수 데니스 로드맨입니다. 김정은이 농구 강이죠. 이 사람이 김정은과 이설주 사이에 딸이 있었다는 사실, 요거를 북한을 방문하고 나서 2013년 9월 9일 가디언지에 처음 이제 보도가 됐습니다. 당시 로드먼은 자기가 이제 딸도 직접 안아봤는데 뭐 사실 길지도 못하는 갓난아이고 뭐 주애라고 부르더라. 이걸 보고 이제 나이도 추정을 하고 이름을 추정을 합니다. 지금까지 북한도 사랑하는 자제분 뭐 이렇게 얘기하지 이름을 공식적으로 공개한 적은 없습니다. 한때 뭐 김정은 첫째 아들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도 국정원에서 북한이 고급 남자아이 장난감을 수입하는 정황이 있다 이런 걸 보고 이 정도면은 김정은 아니면은 아닐 거다 이렇게 생각해갖고 했는데, 이것도 추정이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현재까지 김주애가 김정은의 후계자냐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는 엇갈린 부분이 많습니다. 최근에 이제 탈북한 분 중에 전 쿠바 대사관의 리일규 참사관이 있죠. 이분 같은 경우는 김정은이 어릴 때부터 이 딸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많이 노출을 시켰다고 해요. 그런데 사실 북한의 그 이제 후계자 같은 데는 신비주의 이런 걸 굉장히 중요시 하겠는데, 후계자를 이렇게 대놓고 노출시킬 리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북한은 유교적인 이런 가부장적인 전통이 아직까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요, 여자가 후계자가 될 리는 없다 이런 분석도 있고요. 어리다는 것도 아직 핸디캡이죠.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하여튼 김주애가 후계자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봅니다. 하여튼 북한이 후계자로서 김주애를 계속 부상시켜 나가는 과정을 보면은요, 김주애가 갖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여자, 어리고 이런 한계가 있지만 그걸 극복하고 북한 주민들이 당연하게 후계자로 이렇게 이제 각인시키도록 하는 이런 세뇌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이제 보입니다. 이 최근에 보면 공식 행사에서 이제 김정은의 처인 리설주가 거의 이제 나타나지 않고 있죠. 이거는 아마 김정은이 김주애를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엄마가 아무래도 리설주가 나오면은 김주애가 약간 이제 부각이 덜 되는 거를 이게 생각해서 김주애만을 부각시키는 그런 어떤 고도의 전략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김한솔이 북한 정권 교체의 잠재적 카드가 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 김한솔은요, 이 김일성의 이제 정손자고요, 김정일의 장손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데 가계가 조금 복잡합니다. 이게 우선 김정일의 아들인 김정남이죠. 김정남이 본처가 아니고요, 유부녀였던 성혜림에게서 태어납니다. 대신에 이제 김정일이 본처에겐 아들이 없습니다. 태어난 순서대로 본다면은 명목상으로는 가장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장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한솔은 김정남의 본처가 아닌 첩인 리해경 사이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걸 또 이제 조선시대 기준으로 보면은 적장손이라고는 할 수 없죠. 대신에 이제 적장손이라는 타이틀은 김한솔보다 2살은 어리지만은 김정남의 본처인 신영이가 있는데요. 이 신영이가 나온 이복 동생인 김금솔이 엄격한 의미에서는 적장손이다 뭐 이제 이렇게 하지만은 김한솔은 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서장손이지만은 장손인 건 분명합니다. 이 김한솔이 조금 특이하게도 보스니아에서 유학을 했는데요, 김정일이가 살아있을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굶고 있는데 나만 호의호식 하는 게 미안하다 뭐 이렇게 나름대로 뭐 좀 사리분별력 있는 것처럼 이런 걸 얘기를 한 게 이제 보도가 되면서 그때부터 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정은이 집권하고 나서는요, 우리 삼촌이 어떻게 독재자가 됐는지 난 정말 모른다 뭐 이런 이제 발언까지 했고요. 뭐 나는 통일을 꿈꾼다, 남북한 중 어느 한쪽으로도 갈 수 없고
친구도 만날 수 없는 게 정말 슬프다. 나는 항상 언젠가 북한에 돌아가서 좀 나름대로 좋은 영향을 미치고 그곳 사람들이 살기 좋아지게 할 수 있기를 꿈꿔왔다. 이런 이제 정치적 야망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17년 6월 13일에 아버지 김정남이 말레이시아에서 살해를 당하고 자기 신변도 위험해지자 이제 행적을 감췄죠. 실제로 이제 이 김한솔 암살을 시도한 북한 공작 조직원이 중국에서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천리마 민방이라는 이런 단체를 통해서 한때 모습이 잠깐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미국이나 중국이 보호하고 있지 않겠느냐 이런 주장도 있지만은 정확한 거는 확인되지 않고 뭐 국정원도 모른다. 이렇게 이제 밝힌 바가 있습니다. 뭐 제가 볼 때는 현재 이제 이미 정보적 가치는 없습니다. 아무리 로얄 패밀리라도. 그렇기 때문에 미국보다는 대체로 김정은이가 급사하거나 뭐 이렇게 할 경우에 북한 급변 사태가 생길 수 있을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중국이 어떤 하나의 카드로 보호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김한솔이 실제로 북한 정권에 교책하는데 잠재적 카드가 될 수 있느냐? 이것도 사실은 이제 의문입니다. 현재로는 뭐 정치적 입지가 북한에서 뭐 거의 없고요. 북한 정권을 변화시키는 실질적 주역으로 떠오를 가능성도 굉장히 낮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아버지 김정남이는 원래 이제 그 김정일의 장자라는 그 배경으로 후계자가 될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었다가 김정은한테 밀렸기 때문에 이제 김한솔이 김정남의 장자로서 백두혈통의 적자다. 이런 기반은 여전히 이제 남아 있습니다. 또 이제 김한솔이 국제적으로 이제 널리 알려진 존재죠. 그래서 또 뭐 나름대로 정의감 있는 얘기 같은 것도 뭐 하고 이렇게 하는 측면에서 북한 정권의 변화를 원하는 국제사회에서는 하나의 상징적인 그런 뭐 반체제 같은 이런 아이콘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뭐 북한 내에서 이제 권력 구조 변화가 일어나거나 김정은이가 급사하거나 이렇게 해서 권력의 위기가 생길 경우에 우선 외부적으로 정권 교체나 어떤 그런 북한의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는데 어떤 상징적 존재로 이렇게 부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현재로서는 김정은이 어쨌든 간에 안정된 권력을 유지하고 있고요. 김주애로 후계 구조가 다져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럴 만한 정치적 가능성은 저는 좀 낮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김주의 후계가 세습 과정에서 김여정이 가교 역할을 했을 때의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현재로선 김여정이든 김여정 자녀든 후계자가 되거나 후계자로 내세울 가능성은 저는 전무하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격까지에 불과하죠. 김여정은 김정은의 충실한 이제 그 신하로 김주의 후계 구도를 다지는데 충성을 다할 겁니다. 만약 혹여라도 이제 딴 맘을 품거나 걸림돌이 된다 이러면 뭐 아무리 김정은 친동생이라도요 권력에는 예외가 없죠. 장성택처럼 아차없이 제거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김여정도 요번에 요즘을 보면은요 극도로 이제 몸을 사리는 모습 이렇게 역력히 나타나고 있죠. 그렇다면 향후 북한의 후계 구도는 어떻게 진행된다고 보시나요? 김정은이 주요한 군 관련 행사 이런 데는 꼭 김주애를 데리고 나타납니다. 요거는 이제 김주애를 어떤 여장군님으로 만들려는 하나의 이제 고도의 전략으로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원래 북한에서요, 장군이라는 표현은 딱 두 사람, 김정일하고 김정은 두 사람한테만 씁니다. 원래 이제 김일성이 이제 장군이었지만은 이 김일성은 시간이 지나면서 아예 이제 수령으로 이제 격상됐죠. 그래서 북한에서는 그럼 장군은 뭐라고, 실제 장군, 장성급 장교 있죠. 이 장군은 뭐라고 하냐? 장령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최근에 이제 김주애에 대해서 뭐 조선의 샛별, 이것도 별이죠. 여장군 이런 칭호가 살짝 이렇게 내비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다 신격화, 우상화의 일환으로 봅니다. 사실 김정은이 이제 2008년 9월에 김정일이 뇌졸중으로 갑자기 쓰러진 이후에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후계자로 사실상 내정됐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후계자 수업을 받기 시작한 2009년부터 이제 청년대장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우상화 과정을 겪었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김주애가 어느 정도 성인이 되고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이제 부지불식간에 장군님, 여장군님 이렇게 이제 인식이 되는 시기에 오면 아마 후계자이라는 거를 공식적으로 아마 이름도 이제 그때는 밝히겠죠. 이럴 걸로 봅니다. 트럼프가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용으로 주한미군 감축도는 철수카드를 내밀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보시나요? 이 사실 이제 미치광이 전략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이제 국제 정치학 사전에도 있는 협상 전략인데요. 이 전략은 사실은 이제 미치광이라고 하지만 고도의 합리적 계산하에 이루어지는 이성적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요. 이 미치광이 전략의 기원이 미국의 36대 대통령인 닉슨이 이제 에서 비롯됐고요. 이름도 이제 닉슨이 붙였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그 당시가 이제 베트남 전쟁 초기에 1960년대에 북베트남을 이제 배후 지원하는 게 소련인데 이 소련에다가 이 전략을 구사해가지고 소련을 협상장으로 끌어내게 만들었다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더 재밌는 거는요, 이 원전이 원래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속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때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1953년 11월에 이제 당시에 미국 부통령이 닉슨입니다. 이 닉슨이 요 한 달 전에 이제 한미동맹이 타결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서울을 이제 방문했죠. 그런데 또 바로 그 5개월 전인 6월에 이 대통령이 세계를 아주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일을 벌였죠. 바로 이제 미국이나 연합국에도 알리지도 않고 방공포로를 석방한 겁니다. 유명한 사건이죠. 이때 미국은 뭐 이 대통령을 뭐 미친놈이다 이렇게 막 펄펄 뛰면서 제거하겠다 이런 계획까지 세웠던 게 사실입니다. 이 대통령이 이런 강수를 둔 거는 절대 이제 우리가 완전한 통일을 원하지 휴전은 할 수 없다 이런 이제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 동시에 이제 당시에 그런 상황에서 한미 동맹이 논의되고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미국이 조금 질질 끌고 이러니까 빨리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만일 이제 우리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뭐 휴전도 없고 안 되면 뭐 진짜 우리 독자적으로 뭐 북진을 하든지 이런 더 큰 일을 벌일 수 있다는 이런 이제 시그널을 줘가지고 미국이 한미동맹에 빨리 응하도록 만들기 위한 것이었고 이 전략이 맞아떨어졌고 이렇게 해서 이제 미국이 한미동맹을 체결한 거죠. 이거는 오늘날 그 우크라이나 입장을 볼 때는 굉장한 어떤 그런 그 역할이었다. 업적이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이 대통령이 당시 이제 서울을 닉슨 부대통령이 방문을 하자 만나가지고 몇 개월 전에 있었던 방공포로 석방 사건 이걸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거 이후에 또 이제 한미동맹을 관철시킨 이런 배경을 설명하면서 이게 바로 매드맨 전략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닉슨한테 알려줬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전 세계를 상대로 바로 이 이제 미치광이 전략을 구사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큰 효과를 거두고 있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를 상대로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용으로 뭐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 카드를 꺼낸 것도 이 전략의 일환이라는 점을 우리가 잘 인식하고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뭐 벤처 부통령이 미군을 아껴서 배치해야 된다 뭐 이런 발언하는 거 이런 것도 다 트럼프한테 장단을 맞추는 거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대신에 이 주한미군 감축이든지 그다음에 방위비 분담이든지 우리가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주한미군은 한국 방위가 핵심이지만 넓게는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전체 전략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 이걸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만 미군 차지다. 이거는 이제 조금 이제 양보를 해야 되고요. 이게 바로 이제 전략적 유연성이죠. 그 다음으로 이제 방위비도 우리가 부담할 수 있는 능력 수준에는 부담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인식 전환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요. 1970년대까지는 우리 국방비를 미국이 거의 다 부담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경제가 성장하고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됐죠. 그런 만큼 뭐 트럼프가 얘기하는 것처럼 한국이 부자다.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은 지나치게 주한미군 주둔 비용 부담 여기에 너무 인색해서는 미국과 괜히 손해만 볼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의 전략적 중요성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이 한미동맹은 사실 이제 6.25 전쟁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힘없는 나라인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힘이 센 미국하고 동등한 입장에서 맺은 군사동맹입니다. 이런 한미동맹이 있었기 때문에 미군을 그 이후에 한국 땅에 계속 묶어둘 수가 있었다고 봐야 되죠. 이렇게 이제 국가 안전이 보장되면서 대한민국이 바로 경제 발전에 매진할 수 있었고요. 외국 자본들도 미국이 보정을 서니까 안심하고 한국에 투자를 했습니다. 사실 이번에 이제 자기보다 강한 나라, 핵을 가진 이제 러시아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던 이 우크라이나가 동맹 없이 당한 서름을 생각하면요, 이 한미동맹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에 목을 매는 이유가 바로 이거죠. 현재 이제 28,500명의 주한미군이 있는데 이 한미동맹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가 바로 이 주한미군입니다. 어떻게 보면 숫자보다는 존재 자체가 전쟁 억지력을 가진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사실 이제 우리가 미군정을 거쳐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나서 주한미군이 철수를 했죠. 바로 이거를 이제 기회로 삼아가지고 김일성이 당시에 이제 주한미군 때문에 망설이고 있던 김일성을 찾아가가지고 남침 사인을 받았던 거 이걸 생각하면은 충분히 그 중요성은 인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가 미국과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각각 어느 정도인가요? 우선 주한미군은요, 한반도에서는 물론이고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군사적 존재감을 유지하는 어떤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우선은 미국의 아시아 내에서의 군사적 영향력이 약화될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동북아에서는 북한은 물론이고요, 중국이나 러시아도 이제 동북아에서 일정 그 힘을 갖고 있죠. 이런 지역 강국들과 힘의 균형을 맞추는데 어려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미국의 군사적 존재감이 떨어지면은요, 그 동북아 지역 내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그런 기회가 이제 제공될 수 있고요. 이건 바로 이제 미국이 현재 생각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전략적 경쟁자 관계에 대해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게 이제
동북아 지역 안보 상황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북한의 도발이라든지 중국의 군사적 팽창에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는 그런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또 외교적으로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선은 미국이 이제 주한미군을 철수한다면 한국은 어쩝니까?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독자적인 군사력 강화에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한미동맹 자체가 어떤 형태로든 간에 균열이 생길 수가 있고요. 또는 이제 그 옆에 있는 대만이나 일본 같은 이런 이제 미국의 우호 국가나 동맹 국가들도 미국이 과연 정말 군사적으로 지원을 일관되게 이렇게 우리한테 줄 수 있을지 이런 신뢰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러면서 국제 정치적으로도 그동안 쌓아놨던 글로벌 리더로서 미국의 입지를 약화시키는 그런 신호를 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제적으로도요. 주한미군을 유지하는 데 들인 비용이 미국 정부의 부담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 대신에 미국의 군수산업이라든지 또는 어떤 그 지역 경제에 이익을 주기도 한다는 점에서요. 경제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상호작용적 영향을 미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한국으로서는 이 주한미군 철수가 당장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높이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대신에 오히려 방어 능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 이게 이제 가장 우려해야 할 상황입니다. 미국이 갖고 있는 첨단 장비라든지 합동 군사훈련 이런 거를 직접적으로 대처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주한미군이 제공하고 있는 그런 억제 효과에 대한 공백을 메우려면요. 결과적으로 국방 예산을 지금보다도 더 늘려야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또 경제적 부담으로 바로 이어질 수 있죠.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를 하게 되면 양국 간의 군사적 협력 방식에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지금은 같이 합동 군사훈련도 하고 정보도 바로바로 서로 공유하고 이러는데 그러면 이제 한미동맹 자체가 약화될 소지가 있거든요. 이 한미동맹이라는 게 단지 이제 그 군사적 협력에만만 국한되지 않고요. 경제적인 외교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러면서 미군 철수가 이제 미국하고 그다음에 대한민국 간의 신뢰, 협력 관계에 또 다른 어떤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거는 이제 다른 주변 국가인 일본,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하고 외교적 관계도 중요한 여러 가지 이제 변화를 초래할 수 있게 되고요. 특히 이제 우리는 그동안 중국이나 러시아의 관계에 있어서 그동안 미국을 의식해서 하지 못했던 조금 더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자세도 취해야 된다. 이런 이제 여론이라든지 필요성이 더 강해질 수가 있고요. 결과적으로 한국의 이제 외교적 입지라든지 이 전략적 선택에 어떤 형태로든 간에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 외에도 이제 한국에서 그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크죠. 당장 주한미군 기지와 관련된 인프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군과 관련된 산업 이런 게 이제 여전히 있는데 이게 이제 일자리라든지 경제적 타격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한반도 전쟁 위험성이 그만큼 높아지죠. 그러면서 외국 투자 자체가 감소할 수도 있고요. 북한에 지금까지 있었던 그런 군사적 도발이나 예기치 못했던 위기가 발생하면은 외국이나든지 심지어는 우리나라 자본이 해외로 유출되는 이런 현상도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우리나라 한국 내에서 이제 가장 우려스러운 건 흔히 남남 갈등이라고 하죠. 정치적이라든지 경제적이라든지 이런 군사적 갈등이 유발될 수 있고 이게 이제 다양한 정치 세력이라든지 지역 주민, 사회 집단 간의 갈등으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이 갈등을 관리하느냐가 한국 사회의 중요한 과제로 부상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현재 주한미군의 역할은 어떠한가요? 이 주한미군의 가장 핵심적인 임무는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억제하고 방어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로서는 북한 핵 위협에 대한 확장 억제다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국제 정치적으로 조금 더 넓혀서 보면요. 주한미군의 역할을 북한 위협 대응만으로는 한정 지을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냉전이 끝나고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이 조금 그래도 완화됐다고 봐야 되죠. 그런 측면에서 주한미군이 이제 단순하게 한반도 방위에만 집중하지 않고 조금 더 넓은 지역으로 넓혀서 적극적인 군사활동을 지원하는 그런 전초기지 역할로 이렇게 이제 자리매김을 하게 됩니다. 사실 21세기 들어서 미국의 이제 군사 전략이 기동성이라든지 그 전 세계적 배치를 중시하는 쪽으로 이렇게 이제 변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주한미군은 한반도를 넘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물론이고요. 심지어는 중동, 유럽과 같은 이런 글로벌 차원에서 군사적 기동성을 확대하는 데까지 확장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포인트는 역시 이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군사적 유연성 확보라고 할 수 있죠. 미군 자체가 한국에 주둔함으로써 아시아 지역 내에 일본도 있고요, 대만도 있고요, 필리핀이라든지 이런 다른 나라와 군사적 협력이라든지 유사시에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흔히 모르는 한미일 간의 3자 협력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의 전략적 초점이 중국의 군사적, 경제적 부상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사실상 이제 이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보면 주한미군
핵군 역할이 더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동북아시아에서 북중 동맹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면서 군사적 균형을 유지를 할 수 있고요. 나아가서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전체에서 중국의 군사적 영향을 억제하는 주요한 수단이 바로 주한미군이다. 이렇게 보면은 되겠습니다. 만약 주한미군이 철수한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사실 이제 가상이지만요. 주한미군이 철수하면요. 한국은 단순히 군사적 공백을 초래하는 것을 넘어서서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심각한 안보적, 외교적, 경제적 도전에 직면할 걸로 보입니다. 이게 나아가서는 동북아시아의 군사적이나 정치적 환경까지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요. 우선은 이제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우리나라는 스스로 이제 방어를 하기 위해서는 더 강하게 책임을 져야 하는 거죠. 그러려면 뭐 KF-X라고 하죠. 이제 이른바 한국형 전투기라든지 뭐 천공 같은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비롯해가 첨단 무기를 대폭 이제 확대를 할 수밖에 없고요. 특히 이제 대북 정찰 자산, 기타 이제 재래식 군사력을 뭐 확충해야 됩니다. 그만큼 국방비도 늘려야 되겠죠. 병력 증강을 위해서는 지금 계속 줄어왔던 이제 군 복무 또 연장을 하고요. 예비군 훈련도 정말 뭐 속된 말로 빡세게 이렇게 강화를 해야 됩니다. 나아가서 주한미군 철수는 궁극적으로 핵 우산을 잃는 결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현실화된다면 어떤 식으로든 간에 미국이라든지 국제사회하고 핵 공유를 통해 가지고 핵 억제력을 확보를 해야 되고요. 궁극적으로는 국제사회의 제재를 무릅쓰고라도 그러면 이제 국민 고통이 엄청난 고통이 생길 때 이걸 감내하고라도 자체 핵 개발에 나서야 할 이런 지경입니다. 이런 이제 핵 개발 논의가 조금만 돼도 되는데도 미국이 최근에 대한민국을 뭐 민간 국가로 이렇게 이제 지정하고 이런 굉장히 민감한 문제죠. 또한 이제 주한미군 철수로 인해서 발생하게 될 그 한미 동맹의 균열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요. 한미 간의 외교적 협력 관계를 다시 정립을 해서 상호 군사 협력을 잘 유지하고 군사 훈련이라든지 특히 이제 정보 공유 이런 걸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한미 동맹의 기본 틀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주한미군이 없어도 북한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 것으로 보시나요? 이 경년마다 국방백서라는 게 이제 발행을 합니다. 올해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무기 숫자로 보면은요, 숫자적으로만 딱 단순히 보면은요, 북한이 대체로 한국의 2배 이상입니다. 다만 이제 성능이나 기술력은 한국이 월등하다는데, 뭐 이거는 이의가 없습니다. 현재 이제 북한의 전력 중에서 가장 무서운 거는 뭐 누가 뭐래도 핵무기입니다. 그렇지만 그 외에도 세계 3위 수준이 되는 행항 무기, 그 다음에 이제 휴전선 일대에 배치되고 있는 한 5,000여 문에 달하는 다련장 방사포 이런 것들인데 이 특히 이제 방사포는 시간당 1만 발 이상을 발사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이 만약에 기습 남침을 하면 가장 큰 위협이 될 소지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이번에 2.8 전쟁이나 뭐 러우 전쟁이나 보면은 현대전의 양상이 이제 뭐 드론, 로봇 같은 4차 산업 기술이 크게 이제 좌우하기 때문에 우리의 첨단 군사 기술력이 위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밖에 이제 뭐 해군군력도 사실 이제 조금 우위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병력 면에서도 보면은요, 북한이 이제 대략 한 128만 정도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2배를 훨씬 넘어서는 그런 이제 숫자죠. 이제 요번에 러시아에 파병돼 가지고 뭐 말하면 총폭탄 정신으로 이렇게 무장된 이런 전투력이 입증됐죠. 이런 이제 북한군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현대전까지 경험하고 이제 오기 때문에 이게 만만치 않은 게 이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제 북한군은 보면 허수가 조금 있습니다. 평상시에 북한군은요, 건설 현장이라든지 뭐 수해가 나면 수해 현장 이런 데 막 동원되고요. 물자와 보급이 부족해갖고요. 조선시대 보면 둔전이라는 게 있는데요. 자기들이 밥 깔아갖고 이게 뭐 먹을 거 마련하고 이런 이제 실정입니다. 지금도 병사가 굶어서 뭐 최근에 뉴스에 보면 군장을 팔아먹다가 걸린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이제 전쟁이 장기하면 결국은 상황이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고요. 거기서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외부 지원이 없으면 오래 버티기 힘들다고 봐야 되겠죠. 결론적으로 보면 이제 장기전에 들어가면 결국 돈과 물자 싸움이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우위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문제는 핵무기입니다. 이 북한의 핵 개발은 국제사회가 그동안 강력하게 제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른바 이제 살라미 전술 내지는 대화따로 핵따로라는 이런 기만 술책을 가지고 3대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김일성이 창시자라면은 설계자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정일이 집행자고 김정은이 이제 운용자인 그런 셈이죠. 그동안 이제 6차례 핵실험을 거쳐서 이른바 이제 표준화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볍게 미사일에 달 수 있는 경량화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종화, 뭐 어떤 미사일에도 달 수 있는 이런 이제 핵을 만들었다. 그리고 이걸 실전에 배치할 정도로 핵무기 자체를 확보했다. 이게 이제 국제사회의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핵은 사실은 이제 투발 수단이 미사일이 중요합니다. 옛날에 2차 대전 때처럼 비행기 싣고 가게 떨어뜨릴 수는 없죠. 북한이 이제 이 미사일 개발에도 그동안 아주 심혈을 기울이고 노력을 해와서 다양한 종류의 탄도미사일을 계속
시험 발사를 해봤고요. 지금 이제 SLBM이라고 하죠. 잠수함 뭐 탄도미사일이라든지 심지어는 뭐 극초음속 미사일이라든지 순항 미사일 이런 거는요. 기존 미사일 방어 시스템 MD입니다. 이 MD로서는 감당하기 없을 정도의 미사일 이런 것들도 포함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군사력 평가 기관으로 글로벌 파이어 파워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매년 이제 그 군사력을 공개합니다. 최근에 이제 2025년 군사력 랭킹이라는 거를 이제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 보면 한국이 5위고 북한은 34위입니다. 그런데요, 믿으면 안 되는 게 뭐냐면 핵무기라든지 정보력이라든지 뭐 사이버전 능력이라든지 군의 어떤 사기라든지 이런 비계량적인 부분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파워 지수가 어떤 나름대로 종합적 관점에서 군사력 측정 도구가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전시 군사력을 단순 비교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은 북한이 이제 전략적 공격 능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이제 비대칭 전략 자산이 있죠. 대표적인 게 핵하고 이제 생화무기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것까지 다 포함시키면은 전시의 군사력은 우리나라 군사력하고 주한미군의 전략 자산을 다 합친 것과 거의 대등할 것이라는 평가가 사실 지배적입니다. 안타깝긴 하지만요. 미군이 없고 뭐 미국이 없어도 자신 있다 이렇게 큰 소리 치는 건 사실은 희망 고문에 불과합니다. 특히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정찰 자산이죠. 사실은 이제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그런 체제의 특성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외국 정보는 휴민트를 비롯해서 뭐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접근 자체가 어렵죠. 그래도 이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도 뭐 레이더라든지 위성이라든지 정찰 무기 체제 이런 거를 이제 개발하고 동원해서 감시 역량을 계속 이제 늘리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많은 이제 노력과 투자를 하고 있지만은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주한미군이 지원이 없으면요 어렵습니다. 실제로 우리 군이 이제 다목적 실용위성이라고 하는 그 아리랑 3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실 구체적으로 보면요 적의 기지 전역을 정밀하게 감시할 수 있는 이런 정찰 위성은 아직 없습니다. 반면에 미국은요 지상에 있는 5cm 크기까지 감시할 수 있는 식별할 수 있는 이런 정찰 위성 키올 같은 걸 보유하고 있죠. 핵이라든지 미사일 같은 이런 민감한 전략 무기에 대해서 정찰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는 한미 간 정보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솔직히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은 북한을 주한미군 없이도 이길 수 있다. 이거는 조금 너무 과장된 거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렇지 않다는 것이 외면할 수 없는 불편한 진실입니다. 북한이 사실 이제 미국 본토를 직접 위협할 수 있는 핵미사일 요거까지는 아직 개발이 못 됐다는데 여기에 이제 사활을 거는 것도 그렇게 돼서 이제 한국을 제치고 미국하고 직접 거래를 해서 이른바 이제 제한적 핵 군축이라든지 핵 동결, 이 스몰딜이라고 하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파키스탄이나 인도처럼 실질적 핵 보유국이라는 인정을 받고 이거를 이제 무기로 삼아가지고 주한미군을 이제 내쫓는 그런 걸 관철시키려 하는 것은 다 이것 때문입니다. 끝으로 제가 북한 핵 문제를 조금 더 첨언을 하고 싶은데요. 사실 핵은 이제 무기의 끝판왕입니다. 핵은 핵으로밖에 대응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핵인질이라든지 핵볼모로 인해서 굴종하면서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고 이제 뭐 최근에 이제 일각에서 얘기하던 핵무장론 이건 말처럼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가 자칫하면은 핵 개발한다고 국민들이 먼저 굶어 죽습니다. 국제사회 제재 때문에요. 그리고 또 당장 핵무기를 생산할 인프라도 없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핵을 한 달 내에 뭐 우리도 갖출 수 있다. 다 거짓말입니다. 그 밖에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게 핵우산, 그 다음에 전술핵 재배치, 잠재적 핵능력 보유 이렇게까지 미국이나 국제사회가 용인하거나 협조하지 않고는 이거는 그냥 한낱 구두선에 불과합니다. 그렇다고 마냥 이제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트럼프가 뭐 툭하면은 북한이 핵 보유국이다. 김정은하고 직접 대화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또 어떻게 보면 그 협상가인 트럼프의 합법을 생각해 보면요. 섣불리 예단할 필요도 없습니다. 대신에 이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거는요. 설마 트럼프가 한국을 포기하겠냐 이런 이제 믿고 싶은 쪽으로 믿는 확정 편향입니다. 더 이제 유념해야 할 거는 한미 동맹 뭐 이거 있으면 되는데 뭐 트럼프한테 뭘 더 이상 얘기하느냐. 근데 트럼프는 철저한 신뢰주의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갖고는 트럼프를 결코 설득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북한이 미국의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핵을 완성했을 때 미국 국민의 안전을 포기하고 혈맹인 한국을 지켜줄 게다 이렇게 기대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낭만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선 가장 절실한 것이 코리아 패싱을 막는 겁니다. 미국이 북한하고 직접 대화해서 한국을 제치는 거죠. 이걸 막으려면은 어쨌든 간에 미국에서 갖고 있는 아시아 태평양 전략에서 대한민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 부각하고 우리가 가진 뭐 외교 안보 자산 이런 걸 총동원을 해야 할 겁니다. 지금은 이제 트럼프 2기가 들어서면서 전 세계가 가치와 선악
보다는 힘과 국익이 지배하는 이런 냉혹한 국제 질서가 됐습니다. 과거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세계 질서는 대체로 미국이 중심으로 서방 세계가 질서가 잡혀 있고, 그 다음에 미국이 어떤 하나의 방패 역할을 다 해줬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서서히 무너지고 있는 추세죠. 이런 이제 냉혹한 국제 질서에서 어쨌든 살아남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많은 국제 정치학자들이 대한민국이 6.25 이후에 가장 큰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런 분석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빨리 내부 분열 같은 걸 극복하고 힘을 모아야지 이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룬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우리 후손한테 잘 물려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